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제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닭가슴살 많이 드시는 분이 운동하다가 더 이상 이제 근육 증가가 되지 않고 또 닭가슴살에 질렸다 하시는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닭가슴살 대신에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더니 오히려 더 근육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닭가슴살과 샐러드와 약간의 방울토마토를 드셨던 분인데요. 저는 과일을 500g에서 1kg 정도 더 늘리게 했습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무슨 근육이 늘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이 살을 먹어서 또 내장을 먹어서 근육을 만듭니다. 초식동물도 있죠. 소나 코끼리, 하마 같은 초식동물은 이 풀을 잘 소화시켜서 근육을 만들고요. 또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같은 이런 동물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인데요. 이들은 과일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먹고 근육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게 근육을 잘 합성해야만 근육이 되는 거지,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백질을 과하게 먹어서 벌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지나치게 근육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 또 운동 관련되신 분들 중에는 과한 단백질 섭취로 간과 신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는 적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근육을 잘 합성해야 되는데요. 평상시 과일 섭취나 채소 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분이 과일 섭취를 하면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과일 영양소, 또 채소 영양소가 들어오면서 근육이 잘 합성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운동을 해야겠다,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은 체지방이 많은 분들이죠. 또 내장지방도 많은 분들입니다. 이게 잘 빠져나가고 간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 이제 근육을 합성하는 쪽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줍니다. 평상시 과일, 채소 섭취가 너무 적은 분들은 이 식단 변경으로도 근육질 몸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채식 보디빌더들도 많이 먹는 음식이 있죠. 보디빌더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음식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채식으로도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콩단백질,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이 콩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드시고요. 버섯에 있는 단백질, 해조류의 단백질, 녹황색 채소의 단백질, 그리고 견과류의 단백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꼭 고기나 동물성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견과류에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견과류에는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주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버섯의 섭취량을 좀 늘리고 견과류의 섭취 좀 늘리시고 과일, 채소를 좀 충분히 드신다면 우리 몸에 알맞는 근육은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요게 아니고요. 식물성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내 몸에서 간이 단백질을 잘 합성할 수 있는 형태로 내 몸을 만드는 것, 이것에 더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일 값이 많이 비싸졌다 보니까 선생님, 요즘 어떻게 과일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는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값이 많이 올라도 여러분, 바나나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양배추도 한때 좀 많이 비쌌지만 그래도 바나나와 양배추를 사는데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원어치만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식당 가면 한 끼 식사가 보통 평균 10,000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바나나와 양배추만으로도 거의 아침 식사 일주일 분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와 또 양배추 한 200g 정도를 같이 갈아서 바나나 양배추 주스로 한번 드셔보세요. 당뇨가 지나치게 심한 분들이 아닌 이상 바나나와 양배추를 잘 갈아서 드시면 훌륭한 영양 주스이면서 해독 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좀 먹고 싶어요, 저렴하게 이 과일과 채소에 좋은 식사를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좀 비싼 과일도 있기 때문에 바나나와 양배추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비싸요 하는 분들에겐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데요,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도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네, 커피값 한두 잔이면 아침 식사 일주일 분량의 보약 같은 영양 해독 주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그냥 뭐 풀떼기 이런 게 아니고요. 500가지, 1000가지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10,000원만 투자를 해보세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과일 장을 보는데요. 바나나, 방울토마토 2박스 10,000원, 천도복숭아 8개 10,000원, 망고 4개 10,000원, 30,000원어치 장을 보고 아침에 배부르게 일주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조금 투자하시면 30,000원 정도의 범위를 안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염증도 해결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보약 같은 식사니까요.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빵하고 면 종류의 음식 사실 굉장히 맛있어서 피하기가 어렵죠.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도 빵을 막 하나 가지고 양이 안 차서 2-3개씩 먹고 일주일에 또 금세 3kg, 4kg가 찌기도 하고 또 면 종류도 라면도 야식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접하기가 쉽고 맛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끊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빵과 면 종류에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 됩니다. 빵이라 하면 달콤한 맛이 일단 있고요. 또 버터 같은 것을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낸 2가지 맛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을 최대한 자연의 음식으로 재현을 하면 됩니다. 일단 달콤한 맛은 과일이 있죠. 과일을 충분히 먹고 빵을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맛은 견과류가 있죠. 아몬드나 호두, 자시나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를 좀 드시고 나서 빵을 먹는 겁니다.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은 이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 그 맛에 끌리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자연식으로 드시고 나면 일단 이 맛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빵의 맛을 음미할 때 빵이 생각보다 예전처럼 맛이 없네 라고 느껴지게 돼요. 저는 빵을 억지로 끊으라 이것보다 먼저 이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빵이 맛이 없다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자연히 멀어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약속이나 또 모임 때문에 또 빵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제 지인과 함께 커피나 디저트를 저도 먹을 때가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천천히 아메리카노에 빵을 먹을 때도 빵을 아주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당 상승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을 때는 이 침 분비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침은 강력한 살균제, 강력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에 의해서 빵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많이 해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빵에 있는 좋지 않은 성분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돼요. 또 천천히 먹으면 또 덜 먹게 되죠. 우리가 빨리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천천히 소식하게 되는 빵은 급격하게 건강을 위협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천천히 소식하는 방법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음식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몸에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많이 알고 계신 기름도 있는데요. 바로 기버터라는 게 있어요. 기버터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수분을 제거하고 목초 먹은 소에서 뽑아낸 순수한 우유 지방만 있는 기름입니다. 이 기버터는 인도에서 오히려 항염작용,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까지 치유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버터의 좋은 점은 뭐냐면 고급 요리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이유는 발연점이 256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뜨거운 기름 열에도 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버터를 생선 반토막 정도를 기버터에 잘 구워서 충분히 이 식사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버터에 있는 버터 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의 그 버터의 고소한 맛
충분히 그 맛을 느끼면서 배가 부른 식사가 가능합니다. 생선 반토막 정도를 기버터 100g 정도 충분히 먹는 거죠. 구워서 또 느끼함이 있으니까 샐러드나 양배추 같은 것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 평상시 이 빵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려고 했었던 그런 고소한 맛, 버터의 맛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빵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빵 중독자였는데요. 지금은 빵이 그렇게 맛이 없다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있어도 조절이 충분히 되고 없어도 괜찮은 정도로 빵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염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관절염, 이 염증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단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그곳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이나 발레리나를 보면 이 손가락 마디, 발가락 마디들이 다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염증으로 거의 이제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절염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또 다리 근육이나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이 뼈와 뼈 사이 관절을 지탱해 주지 못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관절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계속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면 꼭 그 반대로도 근육을 사용해서 관절이 제대로 여러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근육 사용, 적당한 근력 강화와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의 관절염은 류마티즈성 관절염이 있죠.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예요. 내 몸 속에서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면역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뼈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요. 장에서는 크론병, 피부에서는 아토피 이런 것들이 또 같은 계열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면역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관절염에서는 관절 움직임 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역의 질서, 과면역이 일어나지 않게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크게 보면 역시 면역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 건강은 왜 이렇게 활성산소가 또 중화가 안 되고 또 자가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역 건강을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면역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몸속에서는 독소가 발생할 때마다 염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염증이 아니고요. 독소를 우리가 머금고 살면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염증이라는 여러 증세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서 뭔가 독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관절염 수준에서 본다라면 그 속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사용될 때마다 약 2%는 생기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산소 호흡이 많아지면 산소의 대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당연히 활성산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과식을 해도 과음을 해도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는 산소 소모량이 늘고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다양한 항산화 시스템들, 항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 효소들은 재료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의 재료는 조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비타민들, 많은 미네랄들, 많은 이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식물 성분들이 조효소가 되고 이것이 효소들의 원료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타임지가 선정한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음식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도 바로 항산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들이 되고 그 자체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여러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활성산소를 잘 중화시키자. 특히 많이 사용할수록 손목이나 무릎이나 또 어깨나 이런 몸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항산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독소 중에는 활성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식사를 잘못해도 음식물이 소화되고 찌꺼기가 몸에 쌓이면서 독소를 유발합니다. 당연히 과식 습관 좋지 않고요. 또 길에서 어떤 튀긴 음식, 치킨 같은 음식, 입에서는 맛있지만 몸에서는 이 튀긴 음식은 산화된 음식은 몸에서 독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빵이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고기, 우유 이런 음식들도 몸에서 많이 먹다 보면 또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독소가 발생되지 않게 완전히 소화시키는 식습관, 완전 소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에 독소를 줄여야만 관절염, 또 과면역이 일어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질병들도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좋아지는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에 관련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라는 장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대식세포나 림프구나 백혈구로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면역세포들에는 과립구나 단핵구, 여러 림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역세포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랜자임이나 퍼포린이나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이런 면역 단백질,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식사한 음식물들을 가지고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간이 튼튼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 외에도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요. 바로 장입니다. 장은 소장의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약 80%의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여러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장에 틈이 생기거나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내 유해균이 너무나 많다, 대장에 유해균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이 전체 면역세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장뇌축이라고 해서 파킨슨 질환 환자들,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장에 유해균이 많거나 장 상태가 변비, 설사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 장의 건강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뇌 쪽 질환까지도 연결돼서 우리 몸에 질병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나아지시는 방법, 단순히 관절에 뭔가 좀 붙이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이 수준은 일시적인 통증은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가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로 산출이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알고 저도 상당히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개정 증보판 완전소화에 이제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당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주식을 당연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온 세계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이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 한국인의 주식의 문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혈당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혈당을 내리는 음식, 혈당 조절한다, 혈당을 체크한다, 혈당 조절기를 막 몸에 또 부착하고 다니는, 혈당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의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은 너무 저혈당이 됐을 때 혈액 속의 당 수치를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죠. 바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글루카곤과 함께 만들어내면서 우리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일정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을 너무 빨리 치솟게 하는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먹을 때 바로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서 결국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를 겪다가 이제 인슐린이 아주 안 나오게 되는 당뇨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췌장이라는 장기를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이 장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췌장이라는 장기는 또 어마어마한 일을 같이 합니다. 바로 소화 효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 효소를 모두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펩신, 펩시노겐들이 있죠. 지방의 소화효소인 리파제.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이 탄단지에 어느 정도 다 속해 있게 되잖아요. 탄단지를 소화시키기 위한 호르몬을 만드는 췌장이 계속 쉼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조절하고 소화 효소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늘 과식하는 습관,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은 췌장을 항상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 한 가지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단 음식, 또 액상과당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고 지나치게 과식하는 일이 잦다. 그러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건강 습관, 계속 인슐린에 문제가 없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혈당만 보지 마시고요.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입니다. 사람의 이 췌장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대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유인원들에 비해서도 7배 이상 췌장이 비대해 있는데요. 유인원들은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를 주식으로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들의 식사를 보면 생과일, 유기농 채소들로 하루에 33,000원어치 이상의 신선한 음식을 늘 공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유인원들에게 늘 햄버거만 주고 냉동 피자를 녹여서 준다거나 치킨을 준다거나 이런 음식들을 준다라면 유인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췌장도 굉장히 비대해질 거예요. 그런데 신선한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췌장이 지칠 일이 없게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췌장에게 지나치게 소화 효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 쌀밥, 그리고 보양식으로 잘 알고 있는 고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과로한다라는 거죠. 과로하는 모든 장기질은 비대하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돼요. 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는 식사는 흰 쌀밥, 냉동 음식, 치킨, 피자, 또 고기와 함께 이 포화지방이 많은 꽃등심 같은 거 있죠. 고기 많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과식하는 식사, 뷔페식 가면 우리 과식하게 되죠. 소화 효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췌장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단 음식을 먹어서만 췌장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과식할 때, 또 고기도 많이 먹을 때,
하루에 삼시세끼 흰쌀밥을 고봉밥으로 많이 드실 때, 이럴 때도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가 전 단계가 왔다거나 당뇨를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분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소화가 편한 식사를 위주로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사 자체에는 생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또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소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을 식품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음식을 위주로 드신다면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전 단계나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식사는 아침만큼은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나 키위,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 토마토 같은 거 있죠.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과일이 나는 불안해 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럴 때는 파프리카나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와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과일과 채소는 자체에 신선한 효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무리하게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샐러드만, 너무 채소만 드시는 것은 또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섬유질이 많다 보면 장에서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소화가 많이 어려운 분들은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침에는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 없는 과일 중심의 식사, 당뇨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키위 같은 저당도 과일 식사, 그리고 약간의 샐러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 동일하게 일단 쌀밥의 양을 다른 분들보다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당뇨를 호전하고 싶고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밥도 최대한 보리나 귀리나 퀴노아 같은 잡곡 위주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흰 쌀밥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생 고구마나 고구마 감자를 쪄서 드시는 경우에도 흰 쌀밥보다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혈당에 무리가 없습니다. 감자가 혈당이 높아서 감자도 위험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흰 쌀밥, 그리고 여러분이 드셨던 빵이나 밥, 면류, 국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감자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신선한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콩, 그리고 평상시 견과류와 씨앗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이 정도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가공식품은 거의 들어있지 않죠. 또 제가 고기나 생선도 많이 강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당분은 높지 않아요. 저당도 음식이라서 당지수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이라는 장기를 생각했을 때 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아주 소량이 아닌 이상은 췌장에게 무리를 주는 식사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드시는 습관은 또 당뇨 예방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만 보지 마시고요. 혈당과 모든 소화효소를 함께 만들어내는 췌장 전체의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달 안에도 200 정도 되신 분이 12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소화가 너무 편해요. 속이 편해요. 몸에 힘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식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다 보니 속이 굉장히 편해지고 가지고 있었던 위 담적이나 위염 문제도 사라지고 체력도 너무 좋아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는 120에서 110 정도로 그렇게 100 이하로 확 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혈당에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수치의학에 내 몸을 너무 전적으로는 맡기지 않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혈당이 200, 300 올라가면 당연히 조심하시고 수치에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110, 120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너무 불안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몸에
체력이 예전에 비해서 힘이 나는지, 어지럽지 않은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하신 체력이 되는지, 잘 걸을 수 있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체온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너무 수시로 재고 아예 막 달고 사시면서 수치에 너무 예민해 하시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요. 췌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또 신선한 음식들로 소화에 편한 음식을 드시면서 체력을 키워가시는 것을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기관은요, 내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잘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기관 중에는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면역 장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간이나 장에서도 면역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림프절, 림프기관, 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림프절이 있고요. 또 림프 순환이라는 림프계가 있는데요. 림프절은 면역 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퇴화하는 데도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림프 순환이라는 걸 통해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영양소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서 몸속에서 여기저기 쌓이는 이 노폐물들, 독소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혈압이 조금만 높거나 좀 낮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피가 모자라는 빈혈이라든지 이 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압을 높여서라도 피를 몸몸에 보내야 될 때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펌프질을 해주는 장기가 없어요. 몸이 알아서 순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림프 순환은요, 가만히 누워만 지내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림프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사실 더 나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마사지도 해주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몸이 가만히만 있으면 이 림프순환이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몸이 사실 굉장히 똑똑해요.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에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목은 어떤가요? 목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림프절이 있고요. 또 팔다리 사이사이, 액와라고 하죠. 팔과 몸통 사이, 그리고 다리 이 사이에도 사타구니라고 하죠. 이곳에도 림프절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다거나 몸이 으슬으슬하면 여기가 막 붓기도 하잖아요. 여기 감기 걸리거나 또 편도가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편도도 역시 림프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도나 비장 이런 모든 장기들이 림프절인데요. 일단 림프절이 많이 붓는 경우도 좋지 않고, 우리 몸에 여기저기가 붓는 것은 사실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배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잘 붓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칼륨, 나트륨 대사로 인해서도 잘 부을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잘 붓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몸에 림프 배출이 잘 안 되고 있고 독소가 잘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프절이 붓는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림프 부종이 림프 암종으로 발달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 몸에 독소는 쌓이지 않게 늘 잘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독소의 유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참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 우리 집도 보면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으면 늘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나 뭔가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늘 찌꺼기, 노폐물들,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빠져나가는 그 과정, 신진대사라고 하죠. 이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산소도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활성산소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 관리 반드시 해줘야 독소가 없는 몸, 깨끗한 몸, 염증이 없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림프순환, 심장에 펌프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림프순환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과하게 몇 시간씩 헬스장에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하루에도 자주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만히 있질 않으시고 어디를 계속 닦거나 쓸거나 정리하거나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데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많은 분들일수록 림프 순환에는 매우 좋습니다. 또 뭐 집에 작은 텃밭을 가꾼다거나 취미 활동이 있어서 뭘 만든다거나 그럼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좋습니다. 너무 가만히 오래 앉아서 요즘 이제 사무직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뭐 하시고 컴퓨터 쓰시고 하시면서 너무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다리 많이 붓는 경우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진짜 단 1분만 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이 손을 뻗는 그런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다리를 앉아서도 계속 움직이는 운동들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림프절 잘 부을 수 있고 림프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1시간마다 꼭 1, 2분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런 습관들 매우 좋습니다. 또 일상에 많은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은 자주 움직여 주셔서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뭐 환자들이나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절대적으로 움직임이 어렵다. 마사지라도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누군가의 힘을 받아서라 도움을 받아서라도 몸이 움직여져야 이 체액 순환,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 독소 배출, 염증이 안 생기는 몸, 혹이나 암이 안 생기는 몸 위해서 꼭 움직이는 습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건강과 행복한 것이 기본값이다 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어마어마한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 다양한 신호를 보내주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여름철에 열을 계속 받으면 핸드폰이 잠시 멈추잖아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열을 식힌 다음에 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지금 좀 관리를 해, 이건 좀 조심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들부터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죠. 바로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병원에 달려가셔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열이 날까요? 우리 몸이 이상해서 햇빛에 오래 있어서 열이 받는 경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면할면 전염병역이라는 한자를 써서 병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는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속으로 뭔가 들어오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없애려고, 이기려고 면역 세포들이 병원체로부터 전쟁을 치르죠. 그럼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얌전하고 차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막 싸우니까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포들이 그 열을 내면서 열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열로 인해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고치기 위한, 치유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열을 병으로 보고 열을 내리는, 해열시키는 약을 먹인다 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같은 것도 보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이 나쁜 음식에 있는 독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확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매일 탈수를 일으키는 매일 있는 설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급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 설사를 뜻합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 몸이 이걸 내보내야 되니까 설사라는 반응을 통해서 한 번에 오염된 여러 세균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가 났을 때 내보내는 게 맞는데 인위적으로 지사제를 먹어서 인위적으로 설사를 막는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계속
쑥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설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고혈압도 병으로 생각하고 약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도 엄밀히 보면 혈압이 왜 높아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혈압이 어떤 경우에 높아지냐면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자연히 혈압이 높아진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혈액에 당 수치가 너무 높고 끈적끈적한 당이 너무 많거나 지방이 너무 많을 때 이 혈액이 지나가는 힘이 세지 않으면 말초까지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심장의 입장에서 우리 몸 전체 입장에서는 산소를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영양소를 말초까지 운반해 주기 위한 생명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병이기 이전에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약들이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증상은 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감기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기는 절대 백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기 백신 맞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감기는 정확하게 규명된 하나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규명이 되면 그때부터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한 150종 정도가 그 해마다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기의 바이러스는 절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고요. 그래서 치료제도 사실 없는 거예요. 정확한 바이러스가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 잡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감기약은 다 콧물을 안 나오게 하고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증상 완화제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운을 내기 위해서 막 열도 나고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감기약 절대 처방을 안 해주죠. 허브티 정도, 또 과일 정도 먹고 잘 쉬는 이런 과정만이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얻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어떠한 신호들을 자꾸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내 몸을 관리하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절대 큰 병이 되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병이 오기 전에 관리하면 내 몸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신호들을 우리가 관리해라 라는 신호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절대 만성 피로까지 쌓아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로감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 어딨어? 다 일어나기 힘들지.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느끼는 피로감은 물론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일을 하다가 잠시 과로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집중한 어떤 일시적인 프로젝트나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 요것은 절대 우리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만성 피로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피곤한 거 아닌 그런 늘 피곤한 상태는요,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소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나 에너지를 과하게 써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부신이 필요한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 우리 몸이 보내주는 사인으로 이해하시고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MZ들도 관리한다라는 혈당 관리, 당뇨 전 단계 많으실 수 있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공복감이 심하다, 배고프다, 당뇨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밥을 먹었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또 나는 당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도 우리 몸의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단 거 먹어야지 하고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안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드시는데 다 정제당이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훅 떨어지는 저혈당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한 고혈당과 심한 저혈당,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호전되지 못하고 더 악화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를 할 때도 자연의 음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화불량도 좀 굉장히 가볍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소화불량은 독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내 몸에서 소화불량이 됐다는 것은 음식물이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실에 또는 주방 식탁에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 2주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됐나요? 단백질이 부패가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온 집안에 악취가 풍기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상태가 되면 백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10, 20, 30 정도밖에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잘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요. 이런 분들 반드시 소화불량을 꼭 개선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또 최대한 가공식이나 조리된 음식보다 자연의 음식들 위주로 꼭 식사 패턴을 바꿔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지러움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몸이 보내주는 사인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여기신다라면 심각한 질병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적절한 방법들로 건강을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50년 동안 불면증을 앓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50년 동안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과로도 하셨고 이 50년 동안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던 어르신인데요. 그럼 이 50년 불면증이 2달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2달 만에 사라지게 됐을까? 본인도 굉장히 깜짝 놀라 하시는데 바로 모든 식사를 과일과 채소, 견과류나 씨앗류 이런 식물성 식단으로 완전히 바꾼 뒤에 몸이 바뀌고 잠도 잘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다양한데요. 일단 내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좀 몸을 열심히 이제 사는 거. 그래서 밤에 좀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나 또 세로토닌, 또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들의 이 성분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올 때는 숙면이 유도가 되고요. 또 우리 밤 시간에 세포의 성장이나 주기, 조절,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밤에 세포의 회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또 원료가 되는 게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이 행복 호르몬과 함께 연결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예전에는 뇌에서 나온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렇지 않고 장에서 약 90에서 95%가 만들어지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바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하면 잠도 잘 자는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립토판이라는 이 물질이 호르몬의 또 원료가 되는데 이 트립토판은 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과일 식사. 네, 아침 한 끼 드셔도 좋고요. 퇴근 후에 저녁에 과하게 드시지 않고 그냥 과일 식사 정도로 끝내셔도 굉장히 장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장이 깨끗해진 식사를 하다 보면 이 호르몬 물질도 잘 만들어져서 숙면이 유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불면증이 좋아지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같은 이런 과일류를 저녁 식사로 좀 가볍게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낮신경,
낮에 활동할 때 우리 몸을 약간 적당히 긴장시켜서 일하게 만드는 신경이고요. 이제 밤에는 계속 일할 게 아니라 몸이 릴렉스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수축됐던 근육이나 혈관들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너무 운동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몸이 다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이완형 신경 모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모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좀 릴렉스하게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 또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완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반신욕이나 족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완형 모드로 바꿔주면 훨씬 잠이 잘 유도가 됩니다. 밤까지 와서 막 업무를 보신다거나 또 뭐 너무 자극적인 그런 영화를 보신다거나 TV를 계속 보시면서 또는 뭐 핸드폰을 계속 보시면서 이 계속 몸을 자극시키는 활동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불면증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꼭 자제하시고 이완형 수면 모드로 부교감신경 모드로 꼭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디톡스 방법으로는 아침에 과일, 채소, 스무디,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잔을 드시고 또 몸에 과한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해독이 잘 되는 음식이 매우 좋은데요. 바로 해독 주스입니다. 아침에는 과일만 드시는 것도 첫 번째 매우 좋고요. 두 번째로는 과일만 드시다가 너무 맛있는 게 좀 먹고 싶다거나 변화를 주고 싶다거나 또 씹는 게 너무 귀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과일 주스는 안 되고요. 네, 또 착즙 주스 안 되고요. 과일 착즙 안 되고요. 과일과 채소 분량을 많이 늘린 1대1 정도로 비슷하게 섞은 해독 주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많이 드시고 있는 해독 주스로는 단순하게 제가 2가지 정도의 조합만 말씀을 드리면 사과 샐러리 주스도 좋습니다. 또는 바나나 양배추도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맛도 괜찮습니다. 샐러리나 사과, 토마토, 또 사과, 당근 이런 조합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조합들로 복잡하게 하시면 실천이 어렵잖아요. 딱 2가지 정도의 조합으로 꾸준히 일주일 정도만 해보세요. 장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장에서 좋은 호르몬도 잘 만들어져서 불면증이 훨씬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